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리앤스틸의 유승록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철 스크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철 스크랩 가공 전문 기업 육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 전문 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업계하고 정부 정책 간에 약간 이견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 스트리앤스틸의 손정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의 철 스크랩 가공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두고 좀 철 스크랩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무엇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가공 전문 기업 지정을 앞두고 네. 정부에서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했고요. 산업연구원이 이제 가공 전문 기업 지정 안으로 이런 회사를 좀 하자 이런 제안을 일단 했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재무적인 부분, 다음에 설비 장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 부지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요건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대체로 BB- 이상 정도 얘기하고 있고, 부지는 한 3,000평 이상 정도, 그리고 환경 관련돼서는 뭐 기존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있고, 장비 부분은 현재 그 9개 항목에 대해서 1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8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했고요. 장비가 이제 쭉 세분화돼서 장비와 부대 장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요건을 만족하려다 보니 대형 슈레더 업체 외에는 지정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시설 장비 요건 110점 만점에 80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슈레더 장비가 30점 배점을 맞았습니다. 그 얘기는 30점 빼고 나면은 나머지 전부 다 만점을 맞아야지 가공 전문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안을 산업연구원에서 마련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그 스크랩 산업의 주력이 길로틴하고 압축기가 주력인데, 이 업체들이 그럼 우리는 배제가 되는 것이냐? 저희가 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국철강자원협회 차원에서 산업연구원과 그리고 산업부를 찾아가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저희 칼럼을 두고도 사실은 또 강한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도 있고 한 걸 보면 이와 관련돼서 좀 업계가 좀 민감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스크랩 가공 기계 하면 뭐 슈레더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뭐 전통적으로 뭐 길로틴이나 혹은 뭐 압축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길로틴이 대부분이고요. 길로틴 대부분이고. 슈레더는 별로 없고, 네. 이분들이 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는 사실은 철 스크랩 산업이 한국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비슷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육성책이나 지원책 없이 음.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K스틸법에 입법화 됐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업계나 개별 기업이 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번 도약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건 제가 봐도 당연한 얘기인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외되나? 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떠나서 이제 우리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당연히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산업연구원 쪽에서도 아마 국내 철스크랩 업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길로틴이다, 저런 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슈레더 업체에만 유독 이렇게 가장 큰 배점을 준,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연구원은 몇 차례 연구 영역 과정을 통해서 슈레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표해 왔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가공 전문 기업 육성이 K스틸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K스틸법의 그렇죠. 핵심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죠. 실제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는 슈레더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길로틴 업체들도 길로틴이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체로 이제 절단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떨어지는 과정인 거지,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가공 정제는 장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K스틸법상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철스크랩 장비는 사실은 슈레더가 유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그 슈레더를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산업연구원의 배정 기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배점 기준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슈레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슈레더가 확산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좀 있죠. 그 우선적으로 저 슈레더 기업이 지정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슈레더 산업의 성장을 통한 우리 철스크랩 산업의 성장 네, 예. 이걸 보장하지는 못한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네. 어려움에 처한 업체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령 이제 2013년에 13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슈레더 협회가 창립이 됐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협회 소속 회원사로 활동 중인 게 이제 4개사라고 그래요. 나머지 그러면 업체들은 어디 갔느냐. 상당수 업체는 회사를 정리했고요. 상당수 업체는 또 그 장비를 매각을 했고 파산한 회사도 있고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슈레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설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슈레더 업체들이 어려워진 거는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한 거죠. 가장 먼저 이제 슈레더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재가 필요한데 그렇죠. 모재가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자동차 차피를 수입해서 모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폐차의 수입이 어려워졌죠. 스크랩이 공급이 부족한 만큼이나 모재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두 번째는 이물질을 정제하다 보니까 스크랩 회수율이 많이 낮아요. 또 폐차장에서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물질 다 털어내고 나면은 이제 회수율이 낮고 또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싸게 매입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지, 가격은 또 높게 형성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슈레더 모재인데 그 안에 있는 카시트라든가 이런 게 다 슈레딩 하게 되면 다 특정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지정된 소각장에서만 또 그렇죠. 처리를 하게 그렇죠. 돼 있고, 그럼 소각 비용도 또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 비용 비싸고, 대강사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거는 가공 정제에서 온 건 아는데 중량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라이트한 고처리 스크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는 생처리라든가 이런 것보다 가격을 더 쳐주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막혀 있고 아래에서는 이제 원가가 막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죠. 상당히 지금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슈레더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잠깐 들렸었는데 하루에 4시간 가동도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정도로 사실은 힘든 상태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슈레더 업계를 전문 가공 기업으로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네, 예. 기반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죠. 그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게 그 핵심이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슈레더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렇죠. 철스크랩 업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본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그렇죠. 위해서 슈레더를 놓고, 그래서 슈레더 업체들이 길로틴이나 압축기 업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크랩 산업의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 이제 메워지게 될 텐데, 단순히 우리 정부가 지원해 줄게, 그 슈레더 중심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거냐. 단순히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게 투자비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투자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기반 조건이 모재도 없고, 모재를 다 가공을 해서 이제 스크랩을 납품하면 납품 가격은 또 크게 그렇게 안 쳐주고, 정부에서 뭔가 그 기반을 슈레더 업체들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게 산업 정책의 먼저 핵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 사실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투자세 공제 정도 해주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해줄 수 있는 게 뭐 세금 깎아주는 거, 뭐 투자를 유인해주게 하는 거, 다음 법인세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등등등 뭐 이런 세금과 관련된 것 외에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재가 모자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모재가 없는데 이 모재를 어떻게 해야지만 길로틴 슈레더 업체들의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그럴 텐데 이 모재 수급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슈레더의 모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차피어 같은 게 네, 있고, 차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그 경량 슈레딩 하는 것들도 있는데, 차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폐차장에서 그 슈레더 업체로 그 차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슈레더 업체들이 폐차장에서 가위로 잘라서 스크랩하는 게 상당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폐차장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슈레더 업체로 차피를 파는 것보다는 그걸 잘라가지고 그렇지. 스크래퍼해서 제강사에 파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법적으로 불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피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슈레더 업체에서 처리하고 이 처리된 거를 잘 정제해서 이제 제강사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폐차장에서도 일부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장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들이 폐차가 슈레더 업체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정부가 해야 될 정책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ASR 처리 문제인데 ASR 처리도 좀 가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 폐기물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실제로 ASR이 특정한 소각장에서만 소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지정된 소각장에서만 처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중고차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폐차장도 그렇고 그 수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좀 이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폐차 부분은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반 그 경량 스크랩이나 폐기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좀 분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일본에서도 슈레더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피 슈레더의 경우에 그 차피를 발생시키는 발생자 자동차 업체와 다음에 이제 사실 소비자죠. 소비자가 그렇죠. 일단 슈레더 비용을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예탁하기 때문에 슈레더 업체들이 슈레더 비용을 그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슈레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재무적 안정을 꾀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슈레더 업체나 철스크랩 업체들은 사실은 쓰면 자원이고 안 쓰면 폐기물인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스크랩 자체가 잘 흘러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그렇죠. 보완을 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야겠다. 인정을 해줘야 한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자동차의 어떤 재활용, 스크랩 재활용과 관련해서 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는 있겠다. 가전 쪽은 삼성이나 LG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폐차장 쪽에서 좀 반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어쨌든 그건 과거의 역사고 그렇죠. 지금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발자들이 책임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전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다 해결돼야 사실은 그 슈레더 업체들을 뭐 전문 가공 기업이라고 딱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를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재정 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제강사와 스크랩 업체도 1대1 관계잖아요. 사실 네, 직접적인 예, 예.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 슈레드 업체들만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지금까지는 뭐 했지만 제강사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협력이나 네, 예. 그 전문 가공 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뭐 좀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협력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분야들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제가 항상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사실은 가능하면 원재료를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욕망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뭐 이런 곳에서 슈레더 장비를 투자하는 기업에게 대여금을 좀 주기도 해요. 많이 뭐 수십억씩 주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납품 가격에서 이제 제외한다든지 대여금을 갚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대여금을 주고 그 대여금으로 장비를 투자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금액에서 일부를 갚아나가는. 아니,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실은. 뭐 제강사 업종에서는 뭐 서플라이 체인상에 있으니까 재료 뭐 원자재의 안정적인 뭐 조달 뭐 이런 것 차원에서 조금은 뭐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철 스크랩 산업이 부가가치가 이렇게 낮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가가치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산업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철 스크랩 산업 자체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스크랩 업체가 이제 SP네이처인데 2%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반대로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보시면 산업 점유율이 지금 40% 되고 뭐 어떤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적으로 2%대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그 30%, 50% 되는 회사들과 대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철스크랩 산업은 제강사의 보조수단처럼 인식이 되는 때도 있어요. 이번에 가공 전문기업 육성안도 그 K-스틸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스크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법은 사실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철강, 제강사를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쪽에 기능이 더 강하다, 역할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공급선이 다변화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작은 업체들이 많은 게 좋지, 한두 업체에다가 나의 주원료를 의존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경쟁을 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나의 공급사가 다른 회사와에 납품하는 것도 또 원하지 않죠. 안정적인 조달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강사의 구매를 보조하는 측면, 다음에 제강사의 힘의 우위, 이게 스크랩 산업의 영세성을 좀 낳았다. 산업의 집중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가가치가 낮은 거고, 낮은 부가가치가 산업의 집중력을 더 낮게 만들고 투자도 못하고 투자를 싫어하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봐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바는 산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제강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자체적으로 이게 보면 이제 스크랩 산업 자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규모가 크게 만드는 대규모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대형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크랩 업체들을 좀 대형화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산업의 집중도가 좀씩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가 아닌가. 산업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중소규모의 스크랩 업체들의 어떤 인식 전환 그런 것도 좀 따라줘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정말 중소규모로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 업체들을 하나로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런 그 생각도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스크랩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있다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야두도 더 늘리고 장비에 대한 투자도 하고 필요하면
뭐 수백억씩 들어가는 슈레더 놓을 수 있는 자세가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투자비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한 걱정들을 하세요. 지금 많은 그 슈레더 투자를 100억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스크랩 업계의 시각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슈레더를 놓으신 분들이 그 빨리 착근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애정을 좀 갖는 게 그렇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펙트가 훨씬 그렇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뭐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철 스크랩이 중요한 그런 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는 원료가 철 스크랩이잖아요, 사실은. 네. 철광석도 안 나고, 뭐 석탄도 안 나고. 그럼 이걸 정말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크랩 산업 자체의 경쟁력, 이걸 높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도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국내 이제 철강 산업 전체가 이제 또 경쟁력을 갖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이제 가공 전문 기업 지정,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스크랩 산업 주체가 스크랩 산업 업체가 있고, 업계가 있고, 정부가 있고, 그렇죠. 제강사가 있죠. 네. 그 아까 좀 전에 제강사와 관련된 얘기 일부 드렸고요. 스크랩 산업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제강사가 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이제 스크랩 산업 내부에도 좀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이제, 자, 그러면 간편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제철은 왜 대여금을 줬을까? 대여금을 받은 업체들은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서 받았겠죠. 자본이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네. 장비를 투자하려니까 자국 200억씩 들어가고, 근데 축적된 자본은 약하고, 그럼 현대제철에서 그 자금을 대여해주고,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대여를 해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거 좀 일반적인 회사 대 회사 관계라면 대여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좋은 파트너사하고 파트너사의 돈을 빌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투자해줄게. 같이 이제 책임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강사도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제강사는 스크랩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강사들이 투자를 못한 이유는 뭐 투자하기 싫어서도 있겠지만 스크랩 기업들의 내부 운영과 재무제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랩 기업들이 대체로 개인 기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랩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런 재무제표의 투명성, 다음에 기업 운영의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도 자본이 들어오고 그렇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상장사도 스크랩 기업이 여러 개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스크랩 기업 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크랩 기업들도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부적인 정비와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원점에서, 철 스크랩 산업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단순히 뭐, 철 스크랩 가공 전문 기업 지정,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정말 전체 큰 그림에서 뭐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철 스크랩 가공 전문 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스트랜스틸의 손정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스틸데일리에서 확인해 주세요.